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이제 수도를 개성, 성악으로 옮깁니다. 이 고려가 신라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후백제하고는 대립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후백제가 어디를 쳐들어가냐면요, 신라를 쳐들어가서 927년에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가서 금성에 있는 경혜왕을 죽입니다. 후백제가 927년에 들어가서 신라를 막 임금을 죽이고 완전 백성들을 많이 죽이면서 막 온갖 만행을 막 저지르니까 힘이 약한 신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려한테 SOS를 칩니다. 고려 도와주세요. 전심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면서 이때 군대를 파견하면서 그래서 그 후백제하고 고려의 전투가 이쪽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 땅에서 벌어지는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가 920년 쳐들어가서 신라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신라가 고려한테 SOS를 쳐가지고 고려가 도와주러 오고. 근데 처음에 어디서 붙게 되냐면 공산이라는 데에서 붙게 되는데, 이건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 있죠, 대구. 근데 공산에서 붙는데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고려군이 대패를 하게 되고, 이때 실제 왕건까지 죽을 뻔하고요. 실제 그 왕건의 오른팔이었던 장군 4-5명이 다 죽을 정도로, 대표적인 장군이 신순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패했는데, 이때 고려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누구의 마음? 신라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 3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하다가 지금의 안동이 고창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고려가 후백제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그 계기가 바로 고창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창전투 이후로 이제 고려가 굉장히 세력을 떨치게 됐고요. 근데 이때 견훤은 이미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견훤이 이 고창전투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백제가 힘이 계속 쪼그라드니까 견훤이 이제 내가 은폐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첫째인 신검, 둘째, 셋째한테 아니고 넷째였던 금강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형들이 반감을 갖고 신검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켜가지고 누구를 죽이냐면요, 그 금강, 자기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니까 죽이지 못하고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견훤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스스로 후백제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창전투 이후에 후백제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그 견훤이 어떻게 되냐면, 견훤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견훤이 항복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견훤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같은 해에 신라도 항복을 합니다. 신라도 항복을 하긴 하는데,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긴 하지만은 아직 이제 후백제의 2대 임금이었던 신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검이 이제 대세는 고려가 승리하고 있는데 후백제는 아직도 그래서 후백제와의 마지막 전투의 1-2천 전투에서 고려군이 이기면서 결국에 936년에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왕건, 고려를 건국하다.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은 궁예 세력이 커지자 그의 신하가 되었다.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의 금성, 나주를 점령하는 큰 공을 세워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한편 궁예는 자신을 미륵불이라 부르며 주변 신하 백성들을 의심하여 민심을 잃었다. 근데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긴 하지만은 큰 거 자체가 도둑으로 컸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미륵불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잘 못 믿고 막 다른 사람들이랑 반목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주변 신하 백성들을 의심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고 민심을 잃게 됩니다. 이에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를 했고요.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 바꾸고 이듬해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답니다. 고려는 신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후백제와는 대립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고려는 신라와는 우호적이고 후백제와는 대립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고려군이 열세였지만, 자, 열세라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그래서 공산전투에서 고려가 패하게 되고 927년에요. 그 다음에 고창은 안동전투에 승리한 후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고창, 안동전투에 승리한 후 주도권을 잡고요. 930년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 후백제는 왕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자. 아까 그래서 고창전에서 패하면서 견훤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 차에서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있어 신검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죠. 아들에게 왕위를 뺏긴 견훤은 고려에 항복했고, 고려의 우세가 계속되자 신라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게 됩니다. 스스로 나라를 넘겨주고요. 이후 고려군은 후백제군을 격파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 후삼국을 격파하는 마지막 전투가 바로 1-2천 전투가 됩니다. 1-2천 전투. 지금의 구미입니다. 구미. 고려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발해의 유민들까지 받아들여 민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민족의 통합을 제대로 이뤄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그래서 신라, 후백제, 그리고 나중에는 발해까지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일민족 1국가의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호족과 육두품 세력은 건국학 통일을 주도하면서 정치 참여 세력으로서 이전보다 확대되게 됩니다. 자,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볼게요. 고려의 백성들은요, 신라, 후삼국, 후백제가 대결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전쟁이 없겠구나.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 신하들은요, 자, 육두품과 호족들, 신하들이 되잖아요. 신라에서는 경주에 사는 귀족들만 높은 관직을 올 수 있었지. 근데 이제 육두품이나 지방 호족들도 이전보다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은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멸망한 후백제와 신라의 지배층을 우대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용하고 통합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후삼국 통일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고려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두풍일 호족들은 골품제의 첩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겠고요. 그리고 태조왕건은 통일 이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생각해보자. 전쟁을 중식하고 민족을 재통일을 이뤘으며 골품제의 한계를 딛고 개방적인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한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태조왕건은요, 고려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는데, 자, 여기는 태조왕건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거두도록 해서 취민 유도라고 합니다. 취민. 그래서 백성에게 취하는 거를 있어요. 있을 도가, 법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데 어떤 제도, 법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태조왕건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3분의 1로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는 호족들이 함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곡식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춘궁기,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없을 때, 그럴 때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곡식을 대주는 거,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게 흑창. 그러니까 지금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제도가 뭐가 있었죠? 고구려에서는 고국 천황 때 진대법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죠. 태조왕건은 각 지역의 호족들을 회유하기 위해 그들을 겸손한 태도를 배우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호족의 딸과 결혼해서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 정책은 결혼해서 부인이 29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29명이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한 40명이 넘었는데 그 자식들을 같이 결혼시켜서 결국에는 이 호족 연합국가였던 그 고려를 얼기설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차기 왕이 등장했을 때 암살 시도는 있긴 했는데 고려를 멸망시키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왕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다툼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고려는 깨지지 않는. 그래서 이 혼인 정책, 그다음에 또한 호족에게 왕시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항복을 해서 왔을 때 이게 김부이거든요. 이름이 김부인데 이 김부한테도 혼인 정책, 자기 딸을 시집보내서 사위와 장인어른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왕시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왕시 패밀리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도 마련하게 됩니다. 호족의 자제를 수도인 개경에 머무르도록 긴 제도와 호족이나 공신들의 사심관을 삼아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사심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는데 기인은 그냥 포로라고 보면 돼요. 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수원이라는 지역에 내가 호족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원 지역의 호족의 자식이나 가족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는 겁니다. 왕건이. 그러면은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쵸? 그 다음 호족이 공신들이 사심관을 삼아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거는 원격 조종이라고 보면 돼요. 사심관 제도는 원격 조종이다. 이게 뭐냐면요,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자, 그래서 훈요 10조라고 하는 건요, 바로 뭐냐면은 훈요 10조는 잔소리인데, 바로 이제 왕건이 죽기 전에 자기를 잇는 후대 왕들, 그 다음에 그 후대 왕들하고 그 뒤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국가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이랑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잔소리를 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요. 혼성으로 왕게임을 하는데 흑기사요. 자, 혼성으로 왕게임을 하는데 흑기사요. 혼성 왕게임, 흑기사요. 자, 그래서 혼은 혼인정책, 성은 사성정책, 그 다음 왕은 왕건.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했고,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그냥 요는요, 훈요 10조. 혼성 왕게임, 흑기사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